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유상화입니다.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상승보다는 조정을 받는 장세였는데요. 이번 주를 계기로 투자자분들도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지나간 장은 뒤로하고 다음 주를 준비할 때가 왔습니다. 저희 경제잡학사전과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를 위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정소희 노무와 그리고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버블런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간밤 미증시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노동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투심이 약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상황 노무 아나운서와 함께 정해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I 거품론이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는 가운데 미국 기업들이 22년 내 최대 규모의 감원을 진행하면서 투매가 쏟아졌는데요. 오늘 지수와 함께 살펴보시면요. 다우존스는 전거래일 대비 0.84% 내린 46,900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역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1.9% 밀린 23,500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의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1.12% 하락한 6,720포인트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론 지난밤 글로벌 시장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홍콩 증시가 세계 IPO 시장의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 3일까지 홍콩 증권거래소의 IPO 조달 금액은 약 40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03.5%나 급증한 수치였습니다. 이러한 급증세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미국에서 중국 기업의 상장 요건이 강화된 영향인데요. 홍콩 증권거래소는 지난해부터 상장 절차를 단축하는 등 전반적으로 진입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항생지수가 30% 이상 상승한 점도 기업들의 증시 입성을 부추긴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300개에 달하는 기업이 홍콩 증시를 추진 중이거나 신청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IPO 시장에 굉장히 활성화가 돌 전망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자 컴퓨팅의 관련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미국 월가에서는 밸류에이션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대표주인 리게티 컴퓨팅은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미국에서 네 번째로 거래량이 많은 주식이었는데요. 단기 수익을 노린 투자자가 몰리면서 리게티 컴퓨팅의 거래량은 무려 애플과 아마존까지 제쳤습니다. 이처럼 리게팅 컴퓨팅, 아이온큐, 그리고 D-Wave 퀀텀 등 대표적인 양자 컴퓨팅 관련 주식들은 올해 들어 주가가 100% 안팎으로 급등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예상 매출이 약 317억 원에 불과한데 시가총액은 18조 7천억 원인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에 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일부 전문가는 여전히 양자 컴퓨팅 주식을 추천하고 있으며 벤치마크의 쿼트리서치는 리게티 컴퓨팅의 목표 주가를 20달러에서 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항공운항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교통량이 많은 40개 지역에서 항공편을 10% 감축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숀 더피 교통부 장관과 브라이언 베드퍼드 연방항공청 청장은 항공관제사의 피로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치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항공관제사 약 13,000여 명이 무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셧다운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이 다른 일을 병행하거나 출근하지 않아서 여러 공항에서 인력이 부족해진 상황인데요. 뉴욕과 워싱턴 DC, 시카고와 애틀랜타 등 가장 바쁜 공항에서 항공편이 감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 분석업체는 7일 항공편이 최대 1,800여 편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는데 셧다운 기간 동안 320만 명이 넘는 승객이 항공편 지연 혹은 취소로 영향을 받았으며 미국 여행협회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셧다운을 조속히 끝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지난밤 글로벌 시장의 이슈들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히트맵 열어서 종목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엔비디아는 3.6%대의 큰 낙폭을 보이면서 하락을 견인했는데요. 반면 헬스케어와 에너지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소비재 살펴보시면요. 아마존과 테슬라 중심으로 임의 소비재는 전반적으로 강한 낙폭을 보였지만 필수 소비재는 종목별로 희비가 교차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섹터별 흐름까지 짚어봤는데요. 그럼 자세한 종목별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퀄컴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퀄컴이 2025년 4분기 실적에서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퀄컴의 조정 주당 순이익은 3달러로 시장 예상치였던 2달러 88센트를创회했고 매출은 112억 7천만 달러로 예상치였던 107억 9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퀄컴은 2020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을 118억에서 126억 달러로 전망했으며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116억 2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핸드셋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14% 증가했고 자동차 부분은 17%, 그리고 사물 인터넷 부분은 7% 증가했습니다. 퀄컴은 AI 반도체를 차세대 성장축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AI 프로세서 시장에서 퀄컴은 AI200과 AI250이라는 신형 AI 가속칩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인데요. 두 제품 모두 대규모 언어 모델 등 첨단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고성능 연산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근 계속해서 화두에 오르고 있는 AI 칩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중국 정부가 정부 자금이 투입된 모든 신규 데이터 센터에 외국산 인공지능 칩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한때 중국 시장의 95%를 차지했던 엔비디아는 사실상 퇴출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국가 자금이 조금이라도 투입된 데이터 센터에는 오로지 중국산 AI 칩만 쓴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사 중인 곳도 설치된 엔비디아 혹은 인텔 칩을 모두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반면 화웨이와 캠브리콘 등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1,000억 달러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미국을 향해 선뜻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젠슨 황은 런던에서 열린 AI 미래 서밋에서 AI 경쟁에서는 결국 중국이 미국을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는 미국 등 서방은 기술 발전을 규제하는 냉소주의에 빠진 반면 중국은 기업에게 전기를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등 기술 발전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젠슨 황은 지난달 미국이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는데요. 엔비디아의 블랙윌 칩 수출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는 게 월가의 분석입니다. 이어서 애플과 구글의 동맹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애플이 아이폰 음성 비서 시리에 구글의 AI 모델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은 구글과 연 1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조율 중이며 매개 변수 1조 2천억 개 규모의 구글 AI 모델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리의 대화 맥락 이해 능력 등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애플은 구글의 모델을 애플 전용 서버에서만 구동시켜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구글 모델은 임시 해결책으로 애플은 향후 자체 AI 모델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가 시리의 오랜 한계를 극복하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주요 기업들 이슈까지 소개해드리며 오늘 미증시 브리핑 마칩니다. 아시아 증시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홍콩 증시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여기에 구글과 애플의 동맹 소식도 앞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모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정소희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모 이슈 이렇게 힌트를 드려볼까 합니다. 가을 야구는 끝이 났지만 우리에겐 초겨울 야구가 남았다. 우리의 모 이슈 오늘 바로 WBC의 대표팀의 시험 무대 2025 K 베이스볼 시리즈입니다. 오는 토요일과 일요일 고척에서 체코와 2연전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어서 도쿄돔 원정에서 일본과의 2연전으로
총 4경기 동안 빡빡하게 달릴 예정입니다. 우리 WBC를 향한 리허설이자 대표팀의 첫 호흡인데요. 얼마나 완성됐을지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시리즈가 특별한 이유, 바로 WBC 때문인데요. 9월 랭킹을 기준으로 현재 일본이 1위, 한국이 4위, 체코가 15위입니다. 2023 WBC에서 우리나라가 체코를 7대3으로 이겼던 경험이 있지만 지금 체코는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닙니다. 체코는 우리나라보다 세계 랭킹은 아래지만 올해 유럽 선수권에서 처음으로 3위에 오르는 등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험 야구 수준이었다라는 평가에서 이제는 대회 때 만나면 상대하기 까다롭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질 일본과의 2연전은 말 그대로 빅매치죠. 이 투수 운용부터 번트, 주루, 그런 타선의 응집력까지 WBC 메타에서 얼마나 일본 공략 해답을 구체화하느냐가 핵심이 될 텐데요. 그럼 이 게임들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먼저 11월 8일과 9일에는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체코전이 열리고요. 이어서 15일과 16일에는 도쿄돔으로 넘어가서 일본과 만나게 됩니다. 이번 일본 원정 경기에서는 이름도 바뀌는데요. 2025 렉서스 사무라이 재팬 시리즈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번 시리즈의 경우 2026년 3월에 열릴 WBC를 대비하는 평가전이자 유지현 감독이 WBC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첫 경기입니다. 같은 시조에 묶인 일본과 체코의 현재 전력과 우리 스타일의 궁합을 실전으로 확인하는 무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35인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2일부터 소집해서 훈련이 시작됐는데요. 한국 시리즈를 끝낸 LG와 한화의 선수들도 4일부터 합류해서 현재 전력은 풀 스쿼드로 정비가 됐습니다. 내일 있을 8일 체코와의 1차전 선발 곽빈 선수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곽빈 선수 같은 경우 이번 시즌에 19경기 5승 7패, ERA는 4.2를 기록했는데요. 옆구리 부상 이슈로 공백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긴 이닝을 소화하기보다는 루틴 점검과 감각 회복에 초점을 둘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류중일 감독도 결과보다 컨디션을 우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대표팀의 첫 단추인 만큼 승패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그렇다 보니 경기에서 다양한 선수 조합을 시험하면서 실전 관리엔 예민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상 이번 시리즈는 누가 잘하냐보다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WBC를 앞두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이번 시리즈를 통해 일본, 체코와의 실전 데이터가 쌓이고 또 WBC 조별리그 전략을 더 입체적으로 다듬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일부터 있을 경기가 더 기대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시리즈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8일과 9일 체코전 중계는 MBC와 SBS에서 동시에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이어서 더 특별한 자리도 있습니다. 바로 전국 CGV 극장에서도 생중계를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극장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뜨거운 응원전도 함께 즐길 수 있겠는데요. 또한 경기는 네이버 스포츠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패기 넘치는 고척의 표호, 또 뜨거운 도쿄의 열기, 그리고 다가올 3월의 큰 무대까지. 시즌은 끝이 났지만 우리의 야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가 선수들에게는 성장 곡선을, 또 코칭 스태프들에게는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대한 이 힌트를 줄 수 있는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좋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사실 아쉬운 결과가 있더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힌트를 얻는 경기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모이슈 2025 K 베이스볼 시리즈였습니다. 네, 정소희 아나운서가 야구에 대한 소식 잘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주말 어떻게 보내야 될까 아직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체코와의 야구 경기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어서 주목해볼 만한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무와 정소희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제가 먼저 준비한 뉴스는 코스피 7,500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KB증권이 장기 강세장이 이어질 경우 코스피 지수가 최대 7,50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삼적 호황에 따른 밸류에이션의 확장과 코스피 실적 사이클을 시작으로 40년 만에 강세장에 진입했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내년 코스피 타깃을 무려 5,000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코스피 전략업종으로는 반도체, 원전, 그리고 방산과 증권을 선정했고 최선호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강세장에서 조정이 나올 경우 지수는 조정 후 급반등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1998년에서 99년 강세장의 경우 단기 조정 후 코스피 지수가 약 2배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제기된 AI 버블에 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진단했는데요. 1999년 당시 미국 정부 정책에 따른 시장 환경 그리고 닷컴 버블의 기반이 현 시점과는 분명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닷컴 업체들의 평균 PER은 60배였지만 2025년 현재 AI 기업의 평균 PER은 30배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6일 오후 2시에 울산시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시설물 해체 작업 중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철제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면서 현장 작업자들이 매몰됐고 소방당국이 밤새 구조 작업을 펼쳤지만 결국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철거 작업에 나선 작업자 9명 중 2명은 사고 초기에 구조가 됐고 이후 소방당국이 2명을 추가로 발견해 구조 작업을 벌였는데요. 그러나 작업 중 구조자가 심정지에 빠지면서 7일 새벽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동서발전은 이번 사고가 5호기 해체 공사 발파를 위한 사전 취약화 작업 중에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전 취약화 작업은 대형 보일러 철거 시 한 번에 폭파할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는 작업을 말하는데 이번 사고는 굴뚝 폭파 전 보일러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의 발생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추가 구조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속보를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어서 정소희 아나운서가 소식 전해주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뉴스는요. 국민연금 국내 주식 매수 여력 바닥, 증시 초긴장이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한국 주식의 큰손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11월 5일 기준 17.5%로 목표치였던 14.9%와 허용 상단인 17.9%에 근접하면서 추가 매수 여력이 사실상 소진됐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올해 초에 12%대였던 비중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급등하면서 10개월 만에 5%포인트 넘게 뛰었고 또 코스피가 4,200선을 돌파하면서 직후에 변동성이 커진 것이 원인인데요. 그러면서 연금의 매도 압력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리밸런싱은 즉시 의무가 아니라 시장 충격을 고려해 시차를 두는 점진 조정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증기자산 배분대로면 국내 비중은 매년 0.5%포인트씩 줄어 2029년 13%를 목표로 잡고 있으나 급등 국면에선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허용 밴드를 넓히거나 전술적 자산 배분으로 상단을 유연하게 높이는 미세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매수 주체 약화와 잠재 매물 부담은 단기 변동성 요인으로 남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함께 보겠습니다. K배터리 부품사까지 CES 혁신상 뿜었다. 내년 CES 2026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이 혁신상을 대거 수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고 혁신상 3개를 포함해 총 27개를 받았고 TV, 모니터 같은 영상 디스플레이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반도체에선 양자 보안 칩이 사이버 보안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LG전자도 최고 혁신상 2개 등 18개를 수상했습니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TV가 최고 혁신상을 받으면서 올레드 TV 4년 연속 기록을 이어갔고요. 앱 OS는 사이버 보안 부문 혁신상을 2년 연속 받았습니다. 배터리, 부품, 로봇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삼성 SDI가 경량 원통형 배터리로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솔루션으로 혁신상을, LG 이노텍이 차량용 픽셀 라이팅 모듈로 2년 연속 혁신상을 받았고 두산 로보틱스가 스킨앤고로 AI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노모아 아나운서와 정소희 아나운서가 중요한 소식들 잘 전해주셨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쌀쌀해진 11월, 따뜻한 밥 한 공기만큼 든든한 게 또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 밥상의 주인공, 쌀을 주제로 한 아주 특별한 축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K-라이스 페스타입니다. K-라이스 페스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쌀가공식품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대표 쌀 산업문화축제입니다. 쌀하면 단순히 밥만 떠오르기 쉽지만 이 축제에서는 쌀이 빵과 디저트, 음료, 심지어 뷰티 제품으로까지 변신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주제는 쌀의 재발견, 밥 그 이상의 가치입니다. 듣기만 해도 건강하고 따뜻한 느낌 아닌가요? 행사장은 크게 3가지 구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쌀 산업관에서는 최신 쌀 가공 기술과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고 쌀 가공식품 스타트업의 신제품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체험존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쿠킹 클래스, 쌀빵 만들기, 그리고 인기 셰프들의 요리 시연 무대도 마련돼 있습니다. 세 번째, 미래쌀관에서는 스마트 농업과 친환경 재배 기술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쌀 산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전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시식존 아닐까요? 쌀로 만든 버거, 쌀 파스타, 쌀 맥주, 쌀 젤라또까지. 이게 진짜 쌀로 만들 거라고? 하고 놀라실 건데요. 또한 현장에서는 쌀 소비 캠페인과 SNS 인증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해시태그 K-라이스 페스타를 달고 사진을 올리면 선착순으로 쌀 선물 세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행사장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지하철 3호선 대화역에서 도보 약 10분 거리입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장은 무료라 부담 없이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올해 가을의 끝자락, 든든한 쌀향기 속의 건강한 맛, 그리고 미래를 한 번에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가족과 함께 혹은 친구들과 함께 쌀로 빚는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 2025 K-라이스 페스타, 일산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번 순서는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경제 그리고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전승현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11월 7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미국발 AI 버블론의 충격 영향으로 코스피가 장중 1% 하락폭을 보이며 4천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 오늘 1.73% 하락하며 3,956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2% 넘게 내리며 876선의 거래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유가증권의 매수 흐름을 주도한 건 개인이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281억, 4,721억, 18억 매도했으나 개인이 7천억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코스닥의 매수 흐름도 개인이 주도했는데요. 개인이 950억 사들였고 기관과 외국인이 700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다음은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 1위부터 10위입니다. 오늘 대부분 종목 파란불 켰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1% 넘게 하락하며 97,900선의 거래에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도 2% 가까이 떨어져 58만 선에 장 마감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5% 가까이 하락해 92만 3천 선의 거래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1위부터 10위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내는 모습인데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역시 하락세인데 그중에서도 에코프로가 6% 넘게 하락해 87,20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바이오 제약주인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제약 역시 파란불 켜내며 하락세였습니다.
네, 펩트론 유일하게 빨간불 켜며 13% 넘게 상승하여 28만 6천 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코스피 다시 4,000선 회복하기를 기대하며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마감 상황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주목할 만한 특징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무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준비한 특징주 바로 LIG 넥스원입니다. 오늘 주가가 장 초반 1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올해 3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지만 당분간 주가 상승 동력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LIG 넥스원은 3분기 매출 1조 492억 원, 영업이익은 89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각각 6.5% 그리고 15.8% 높았고 올해 누적 수주액은 무려 6조 원을 넘어섰었습니다. 다만 LIG 넥스원은 연간 영업이익률의 전망치를 8%로 유지했습니다. 4분기 들어 제품 개발 등을 위한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이유 때문인데요. 변용진 IM증권 연구원은 LIG 넥스원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 단기 모멘텀은 다소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주 잔고를 쌓아둔 만큼 2027년까지 실적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같이 밝혔는데요. 장남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목표 주가를 70만 원까지 높여 잡으면서 이익 개선 속도를 고려할 때 밸류에이션 할인의 이유는 없다는 평가도 같이 내놨습니다. 이 같은 의견 참고해서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IG 넥스원 오늘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 오늘 장 초반 46만 4,500원에 거래 시작해서 장중 한때 46만 5천 원까지 터치했는데요. 이후 상승분은 반납하면서 39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LIG 넥스원이었는데요. 이 같은 소식과 더불어서 좋은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SKT와 KT와 차세대 군 통신체계 개발에 맞손을 잡는다는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사업 규모는 97억 원으로 2027년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특징주는 카카오입니다. 최근 앱 개편 논란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대한 호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카카오는 3분기 매출액이 2조 866억 원이 나오면서요.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080억 원으로 무려 59% 증가한 수치인데요. 플랫폼 부문 매출이 1조 598억 원으로 12% 늘었고 이 중 톡비즈 광고 매출이 3,2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상승한 수치입니다.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건데요. 특히 비즈니스 메시지 매출이 22%가 증가하면서 톡 기반 광고 사업이 카카오 실적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광고와 금융, 콘텐츠가 고르게 성장하면서 플랫폼 사업 전반의 수익성이 개선된 점이 이번 실적의 특징으로 꼽힙니다. 시장에서는 카카오가 단기 논란을 넘어서 실적 중심의 체질 개선에 성공하고 있다면서 플랫폼 가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정소희 아나운서가 전해주시죠. 네, 제가 가져온 특징주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오늘 아모레퍼시픽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탔는데요. 아모레퍼시픽 3분기 영업이익은 919억 원으로 41% 늘었다고 밝혔고요. 아모레퍼시픽의 매출은 1조 169억 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4% 증가했습니다. 이는 라네즈, 에스트라, 설화수, 려 같은 주요 브랜드의 글로벌 확산과 운영 효율화에 힘입어서 매출 성장과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3분기의 실적은 주력사인 아모레퍼시픽이 주요 브랜드 제품들의 글로벌 확장이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운영 효율화를 통한 내실 다지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호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국내 사업의 경우 온라인과 멀티브랜드 숍, 백화점 같은 주요 채널과 면세 채널의 판매가 크게 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4%, 24% 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미주 시장의 라네즈 고성장세 등으로 매출이 3%대 늘고 또한 영업이익이 73%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미주를 중심으로 해외 수출에 대한 성과를 내면서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한솔 대신증권연구원은 급변하는 뷰티 시장에서 브랜드와 지역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했고요. 박현진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매출 비중 30% 이상의 코스RS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것은 아쉬우나 4분기부터 매출 감소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해외 실적 모멘텀이 있는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밸류에이션 매력이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런 호실적과 함께 증권가의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오늘 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차트 함께 보시면요. 오늘 차트에 먼저 시가는 전장 대비해서 하락하는 모양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대 양봉을 그려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고가 무려 7.65% 상승하면서 13만 원을 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소 이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종가는 6.49% 상승한 12만 6,300원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의 호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APR 등 화장품에 대한 주가가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특징주는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도 오늘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호실적에 대한 배경으로는 K콘텐츠 열풍과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되면서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현대백화점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726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누적 영업이익은 2,719억 원, 작년 대비 54%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무엇보다 본업인 백화점 부문 실적 개선이 두드러졌는데요.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서 외국인 고객이 유입됐고, 그리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이 매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패션과 명품, 하이엔드 주얼리 등 주요 상품군이 고르게 호조를 보였습니다. 면세점 부문 역시 구조 효율화를 통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회사 측은 여행 수요 회복과 운영 효율화가 맞물리면서 면세점 사업도 수익성 중심의 안정적인 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4분기에도 호실적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기온이 하락하면서 아우터 등 고마진 상품이 판매가 늘고 있어서 4분기에도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노무아 아나운서가 전해주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특징주 바로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 주가 오늘 장 초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날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발표하면서 투자 수요가 몰린 모습입니다. GS 리테일은 올해 3분기 매출을 3조 2,045억 원으로 분기 최대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영업이익 역시 1,1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6%나 증가했습니다. 순이익 역시 903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아무래도 주력 사업인 편의점 GS 리테일의 성과가 전반적인 실적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편의점 부분의 매출 무려 2조 4,485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851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6.1% 그리고 16.7%나 증가했습니다. 수익 중심의 우량점 출점 전략으로 신규점 매출이 평점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기존점 역시 매장 환경의 개선 그리고 차별화 상품의 성공에 힘입어 매출 4.4% 증가했습니다. 슈퍼마켓인 GS 더 프레시 부문은 퀵커머스 경쟁력을 기반으로 매출이 전년 대비 8.5% 증가했습니다. 배송이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편의점 실적 회복과 더불어 비효율 사업이 속도감 있게 정리되면서 실적 개선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 힘입어 오늘 GS 리테일의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는 18,500원 선으로 출발했는데요. 장중 한때 23,300원 선까지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소폭 상승분 반납하면서 21,100원의 종가 형성했고 전반적으로 짧은 꼬리 달린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인물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탐구해보는 인물로그 시간입니다. 정소희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저희 앞서서 특징주에서도 현대백화점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의 인물사전, 국내 오프라인의 유통에 새 판을 짜고 있는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정지영입니다. 더현대 서울의 성공을 전국과 해외로 확장하면서 K브랜드 플랫폼을 키우고 있는 인물인데요. 정지영 대표이사는 1963년생으로 고려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요. 1991년 현대백화점에 입사했습니다. 울산 점장, 영업실장, 영업전략실장, 영업본부장을 거쳐서 2024년에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됐는데요. 30여 년을 한 회사에서 보낸 정통 현대맨으로 현장 경영과 임직원 소통을 중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정지영 대표이사가 했던 핵심적인 혁신, 바로 더현대 서울인데요. 여의도 업무지구라는 한계를 뒤집고 더현대 서울을 빠르게 안착시켰습니다. 자연채광과 대형 휴식 공간, 팝업 중심의 콘텐츠로 MZ세대의 유입을 키웠고 개장 후 업계 최단 기간에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더현대 서울을 두고 정 대표는 빈칸을 K패션과 팝업으로 채운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더현대 서울이 오프라인 리테일의 포맷을 재정의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K브랜드 수출 지원 플랫폼 더현대 글로벌을 출범해 해외 사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2025년 9월 일본 도쿄 파르코 시부야에 정규 매장 1호점을 열었고 2026년 상반기에는 오모테산도 대형 플래그십을 포함해 5년간 일본의 5개 매장을 순차적으로 오픈할 계획입니다. 2025년 10월에는 대만 시니플레이스 A11의 팝업을 열고 후속 점포를 타진 중입니다. 통관과 운영 협상까지 현대백화점이 총괄하면서 국내 유망 브랜드가 손쉽게 해외에 진출하도록 설계한 것이 강점입니다. 이런 더현대를 전국적으로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더현대 부산은 2027년 상반기에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복합몰인 더현대 2.0 모델을 적용하고 있고요. 광주 도심에 들어서는 더현대 광주는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밀착형 복합몰인 커넥트 현대는 2024년 부산에 이어서 2025년 청주에서 문을 열면서 레퍼런스를 쌓고 있는데요. 아울렛은 2015년 진출 이후 10년 만에 연매출 3조 원 달성을 바라보는 등 성장의 축으로 자리 잡았고 경북 경산 프리미엄 아울렛은 2028년 개점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현대백화점의 최근 실적도 빠질 수 없는 이야기겠죠. 2025년 3분기 연결 매출액은 1조 103억 원, 영업이익은 7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백화점 부문은 외국인 고객 증가와 소비심리 회복에 힘입어서 매출 5,768억 원, 영업이익은 89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면세점과의 조합, 팝업 중심 MD, 또한 체험형 콘텐츠 강화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정지영 사장은 어떤 리더일까요? 그는 현장 타운회 미팅을 통한 수평적 소통, 빠른 의사결정이 강점인 리더입니다. 최근 2025년 6월 국제백화점협회 CEO 컨퍼런스를 더현대 서울에서 공동 주관하면서 리테일 혁신 모델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비전과 목표도 확실합니다. 그는 국내 경기 둔화와 3사 경쟁 심화 속에서 점포 리뉴얼과 MD 재구성에 약 1,900억을 투입해서 체험형 콘텐츠형 공간 경쟁력을 키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해외로는 일본을 교두부로 더현대 글로벌을 대만과 홍콩으로 확대해 플랫폼 수익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신규점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완수하고 백화점, 아울렛, 도시명 복합몰의 균형 성장으로 안정적인 이익 체력을 다지는 것이 그의 핵심 로드맵입니다. 정지영 대표는 현장과 고객에서 답을 찾는다라는 원칙으로 더현대 서울의 실험을 성장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포맷 혁신, 해외는 K브랜드 플랫폼을 돌파하겠다는 구상을 가진 혁신가인데요. 유통의 경계를 허무는 더현대 2.0과 더현대 글로벌의 성과가 앞으로 한국 백화점 산업의 방향성을 얼마나 바꿔놓을지 주목됩니다. 오늘의 인물사전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정지영 사장이었습니다. 네, 정소희 아나운서와 함께 현대백화점 대표 정지영 대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투자 리포트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무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복잡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에코프로비엠, 바로 2차 전지 대장주죠. 현재 시가총액 약 15조 8천억 원에 해당하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주가가 고점 대비 약 76% 하락하면서 투자자 여러분들 근심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과연 에코프로비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오늘 리포트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리포트에서는 특히 이번에 에코프로비엠이 착수한 헝가리 공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요. 투자자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016년에 에코프로의 계열사로 설립된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인데요.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에 위치해 있고 시가총액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5조 8천억 원가량 해당합니다. 회사의 주요 사업 영역은 요즘 굉장히 핫한 키워드죠. 바로 2차 전지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조제인 양극재를 제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하이니켈 양극재 분야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CSG 기술인데 이렇게 생산된 양극재는 배터리와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상당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글로벌 하이니켈 양극재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한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통형 전지 시장에서는 주요 공급자로의 입지를 굉장히 잘 다져가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해외 생산 기지를 확장해 나가는 중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고성능 배터리 양극재 기술에 있는데 첫 번째로 CSG 기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G는 연속 구형 성장 기술을 의미하는데 이 기술은 니켈 함량 80% 이상의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을 돕습니다.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수명을 전반적으로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또한 고안전성 양극재 소재를 개발하는 데도 이 기술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라인업도 살펴보시면요. NCA 양극재가 있습니다. 니켈, 코발트, 그리고 알루미늄을 주요 소재로 하는 양극재인데 또 NCM 양극재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NCM의 경우에는 니켈과 코발트, 그리고 망간을 주요 소재로 사용합니다. 특히 원통형 전지용으로 특화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으며 ESS용 고성능 양극재 역시 제품의 라인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 및 특허 현황에 대해서도 주목해 볼 만한데요.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 관련 핵심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연구와 개발 그리고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중입니다. 현재 차세대 양극재 기술 개발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의 3분기 실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3분기 매출액은 6,250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9.8%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507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적자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컨센서스와 비교해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매출액 7,517억 원, 영업이익은 440억 원을 예상했었는데요. 매출액은 예상을 하회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예상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출이 예상보다 추진했던 주요 원인은 아무래도 주요 고객사인 유럽의 전기차용 양극재 제조의 조정 때문입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예상보다 둔화되면서 배터리 제조사들이 재고를 조정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양극재 주문의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동구와 ESS용 양극재 매출은 전년 대비 21% 증가하면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전기차 부분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다른 응용 부문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좋았던 이유는 특별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투자법인과 관련된 투자이익 418억 원이 계상되면서 흑자 기준을 전반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이 인도네시아 투자법인은 중국 관련 지분율이 25%로 미국의 IRA 법안에서 정한 PE의 예외 규정,
즉 중국 관련 지분율 40% 이하 규정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코프로비엠의 미국향 사업에는 앞으로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 헝가리 공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헝가리 공장 프로젝트의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헝가리 데브레첸시에 약 18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부지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약 5만 4천 평 정도의 면적인데 이 공장이 에코프로비엠의 유럽 내 첫 번째 생산기지가 될 예정입니다. 데브레첸이라는 위치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데요. 이곳은 유럽 배터리 벨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등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의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완성차 업체들의 공장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은 2026년 2분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투자 및 생산 계획을 보면 총 투자 규모 약 1조 2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 공장에서는 연간 10만 톤 규모의 고성능 양극재를 생산할 예정이고 생산 능력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현지 인력 채용과 기술 이전도 같이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가동 일정 보시면요. 공장은 총 3개의 생산 라인으로 구동되어 있고 2025년 2분기에 첫 번째 라인이 가동을 시작하고 2분기에 그리고 두 번째 라인이 추가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라인도 순차적으로 가동을 늘려가면서 점진적으로 생산 능력 키워갈 예정입니다. 헝가리 공장이 에코프로비엠에게 어떤 전략적인 의미를 갖는지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 시장 진출 확대 전략 측면입니다. 헝가리 공장을 통해 에코프로비엠은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현지 생산을 통해 물류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한국에서 배로 운송하는 것에 비해 납기도 크게 단축이 됩니다. 또한 이후에 배터리 규제에 대응하기가 훨씬 용이해집니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TCA 규정에 따르면 배터리 부품의 65%를 유럽 영내에서 생산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0%의 관세가 부과되게 되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현지 공장을 통해 이 규제를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환경 구제가 매우 엄격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탄소 발자국의 감소는 고객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유럽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력도 가능해진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물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술 협력과 제품 개발, 그리고 품질 관리 등 모든 측면에서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같은 소식을 바탕으로 유진투자증권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역시 18만 원으로 같게 유지를 했는데요. 지금 주가까지의 상승 여력은 약 11% 정도고 에코프로비엠의 전고점은 58만 4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최고가 대비 약 72.95% 정도 하락한 수준이라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에코프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단기적으로는 고객사의 재고 조정, 글로벌 수요의 불확실성 등 여러 가지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헝가리 공장의 중국 및 가동을 통해 유럽 현지의 생산 기반을 갖추면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이 긍정적인 점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 배터리 시장 내 규제 대응, 그리고 글로벌 고객사와의 협력 강화, 공급망의 다변화 측면에서 중장기 경쟁력이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 리포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 어땠는지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노무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오늘 장 정말 딱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어가기, 이렇게 간단히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무 아나운서 쉬어가기로 요약해 주셨고요. 이어서 정소희 아나운서는요? 네, 저는 오늘 장 개별 실적에 주목하자 이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어가기와 개별 실적. 다음 주도 저희 경제잡학사전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